서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영아 1명이 생후 76일 만에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요. 경기도 수원에서는 영아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보관해온 생모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지난 8년간 사라진 신생아 2천여 명 가운데 겨우 1%를 샘플 조사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반인권적이고 후진적인 사태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출생통보제의 입법과 함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법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아동의 생명권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이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복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이슈가 있었는데요. 문경시 의회 남기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우선 네. 간단히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이제 베트남을 찾았는데 베트남 하면 뭐 우리에게 신흥 떠오르는 국가, 아주 젊은 국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 베트남 방문 목적 역시 경제 교류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죠. 그게 좀 많다고 봐요. 특히 이제 광물 자원이 베트남에 특히 히토류가 거기 많이 있거든요. 예. 히토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 만들고 이러는데 대단히 중요한 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광물을 좀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시장 자체가 베트남이 신흥시장으로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와 교역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제적 부분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군사 안보 협력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중국 대중국 전략도 그렇고 경제 문제 그리고 광물 자원의 확보 이런 것들이 아마 베트남 방문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토류 하면 또 중국 생각나는데 또 그렇죠. 베트남도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무역 상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 많은 베트남 인도 이쪽을 좀 집중 공략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조사한 것만 해도 2,236명의 영아들이 있는데 자, 국회에서 이제 뒤늦게 제도 보완에 지금 나서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됐어요. 왜냐면 가장 이제 시급한 게 뭐냐면 출생신고제, 통보제, 출생통보제인데 출생통보제. 사실은 대부분 이번에 지금 실종되거나 사망한 아이들도 병원에 출생을 했어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의료기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하고 한 달 이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병원 나와가지고 출생신고를 안 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태료 5만 원밖에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논의됐던 게 뭐였냐면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병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고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로 이걸 계속 거부해 왔어요. 그래서 법이 제정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좀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최소한 행정기관에 통보라도 하게 하자는 거죠. 예컨대 병원에서 바로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누가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 명단이라도 행정기관에 넣어주면
행정기관이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자는 게 이번에 법의 취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미혼모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비밀로 예.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에 대한 기록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요거 두 가지 방안 지금 익명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법. 맞습니다. 예, 이거까지 그렇습니다. 두 예. 가지 두 출생 가지. 통보제, 보호출산법 이번에 좀 보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수능 논란 얘기를 좀 해보죠.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까지 내놨는데, 자, 이 방안을 보고 이게 과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맞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내용이 두 가지가 주 내용인데요. 초6, 중1인가요? 초3, 중1. 초3, 중1. 초3, 중1. 예. 예. 그 두 기간 동안 일제고사를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문제가 과연 예전에도 사실 MB 정부 때 이 고사 문제, 이조 장관이 MB 때 장관을 하셨고 이번에 지금 또 장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MB 때도 일제고사 문제에 논란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거를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 그렇게 되면 고교 평준화 이렇게 돼 있어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물론 특수한 지역 빼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평준화돼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 일제고사를 보고 성적이 이렇게 쭉 순위가 매겨지게 되면 이게 이제 고교 서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겠죠. 그렇죠.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더 많이 사교육을 하게 되겠죠. 이게 과연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어제 정상화 방법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외교 뭐 이런 자유형 사립고 또는 뭐 이런 국수고들 있지 않습니까? 국제고 이런 학교들은 그냥 놔두게 되면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왜냐하면 그런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에 더 입시가 성적이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학교들은 그대로 놔두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 초등학생들 의대 입시방 들어보셨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잖아요. 예. 근데 이런 특목고들을 놔두고서 과연 사교육 시장이 줄어드는 걸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예, 두 가지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이런 건 큰 줄기 어떤 교육 정책 방향 같은 건 최소한 4년 전에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좀 시기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웠다. 당장 올해 그 수능 시험부터 이제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런 큰 혼란이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제 이제 나온 얘기가 이권 카르텔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뭐 스타 강사, 일타 강사에 대한 비판 아주 정부 여당 측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일타 강사를 악마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시감이 있습니다. 지난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MBC를 타겟 삼았죠. 노동개혁 뭐 계속 얘기하면서 뭐 노조를 타겟 삼고 뭐 건폭 얘기 나오고 이번에 이제 일타 강사, 뭐 사교육 업체 여기는 이제 대상을 삼았는데 글쎄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우리 좀 관심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일타 강사들 자기들 능력껏 뭐 100억, 200억 뭐 극소수겠죠. 그렇게 버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악마화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뭐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뭐 100억, 그렇죠. 200억씩 버는 스타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도 저는 배치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본주의자잖아요. 시장 경제주의자고. 그러면 시장이나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어떤 그 배경 이런 부분에 정부나 기관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일타 강사의 강사비도 그래요. 그거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누가 무슨 정하는 게 거기에 개입을 해서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만약에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타 강사들이 불법적인 일하거나 탈세를 했거나 그랬으면 뭐 처벌할 수 있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대로 뭐 강사비를 받고 더 많이 찾는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기본적인 성향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마치 이
수능 관련된 발언의 문제의 파장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사교육의 원흉이 만약 일타강사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 이거는 본질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원리와 논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태도를 통해서 지금의 이 수능의 어떤 그 여론, 그러니까 뭐 비판적 여론,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쪽으로 여론의 타겟을 삼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대단히 무책임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로 보이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권 카르텔 하니까 사실은 그 검사, 이 사법 이쪽 카르텔이 진짜 우리 사회의 병폐 아닌가. 그러니까 전관일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한 거고 부정의한 거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기소권 독점하고 있고 또 불기소권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법이 죄가 있는 사람 불기소를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니까. 이런 거 공정 정의를 세우면 정말 단박에 지지율 50% 60% 뚫을 텐데. 박수 맞죠, 그러면.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586 혹은 686 운동권이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자꾸 또 이제 이쪽으로 또 돌리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정청래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전에 학원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이제 정치 공세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저는 너무 잘못 짚으셨어요. 아니, 예전에 그분들이 그랬었어요. 학원을 했었어요. 왜냐면 특별히 정치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만두시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원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교육과 지금의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분들이 예전에 했던 그 사교육 때문에 지금의 이 수능의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그건 너무 연결고리도 마치 이런 거예요. 어제 그저께 밥 먹었는데 지금 배부른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학원 시장은 예전에 운동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야말로 뭐 외국에서 유학하고 정말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 정말 그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전체 학원 시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권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게 문제였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그냥 자기들의 책임을 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가지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 사실 지지난주 내내 이제 이동관 특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는 정말 이 수능 얘기로 일주일 내내 저희 프로그램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 이동관 특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그 가처분이 그 기각이 됐네요. 오늘 그 발표된 면직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되면은 그러면 면직 처분이 그대로 이제 유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동관 특보 뭐 임명하겠다 이런 뉴스 계속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장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7월 초쯤에 지명을 할 것 같고요. 아하, 지명. 임명은 8월에 가서 할 것 같아요. 임명은 8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청문회 때문에요. 청문회도 그렇고요. 이게 7월 말이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예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니까. 네, 그러면 7월에 만약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임기가, 다시 임명을 해야 돼요. 임명을 2번을 해야 되는 거군요. 2번 해야 되면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청문회를 2번 해야 돼요. 2번 또 똑같이. 한상혁 위원장도 2번 했어요. 청문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임 이호성 위원장이 중간에 그만두셔가지고 들어가서 남은 임기 동안 하고 그때 청문회 한번 했고요. 본인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방통위원장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7월 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럼 보궐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남은 임기만 일단 하는 걸로 돼 있고요. 8월에 새로 임명하면 또 한 번 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8월 1일이나 뭐 8월 초에 할 겁니다. 임명은. 그러나 이제 청문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쯤 지명을 하고 쭉 청문 절차 분명히 뭐 부결될 거고요. 제가 볼 때 국회에서 통과 안 될 텐데 그럼 시간을 쭉 끌다가 8월 초쯤 되면 이제 뭐 청문회 통과 안 돼도 그냥 대통령 임명하지 않을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영수 전 특검 있잖아요. 어제 네, 소환 50억 조사 클럽. 있었는데 뭐 50억 클럽에다가 뭐 이번에 뭐 우리은행 투자 뭐 압력 대가로 해서 처음에 200억이다. 근데 뭐 그게 좀 축소돼서 50억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그 특검이었죠. 특검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 특검, 일반 검사가 아니라 박영수 네. 특검하면 또 게다가 그 밑에 윤석열 당시 검사도 있었고 밑에 있었죠. 한동훈도 있었고 네. 상당히 있었죠. 상징성이 큰 그런 특검이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네. 근데 다른 죄도 아니고 이게 뇌물죄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죄죠. 네, 맞아요. 상당히 죄질이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체질이 나쁘죠. 아니, 그리고 이분 또 그 전에 논란이 됐던 게 포르쉐 기억나세요? 포르쉐 기억나죠. 수산업자. 예, 예, 그래서 이런 논란이 박영수 특검한테 계속 있는 거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뭐 딸 관련해서도 뭐 있죠. 딸 있었죠. 이름으로 네, 뭐 대장동. 돈을 받고. 네, 거기에 회사에서 일을 했고 예.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아파트도 뭐 이런 분양받고. 것들이에요. 예. 근데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인데 저는 이거 너무 늦었다. 이거 사실은 예전부터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야 꽤 오래됐죠. 이제 조사하는 것도 좀 우습고요. 50억 클럽에 있는 여러 명들 지금 뭐 곽상도 의원만 처벌을 받았고 지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상도 의원 또 무죄 받았잖아요. 나중에. 네, 1심에서. 예, 그런 상황까지 됐고 이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의혹은 또 있겠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소추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임기를 하는 동안은. 예. 근데 이제 뭐와 연관된 부산저축은행 제출과 지금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선경에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 과정에서 이 박영수 특검 얘기가 나와요 또. 그래서 물론 이 지금 수사에서 뭐 그 부분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이제 박영수 특검 조사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한 것들도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뭐 지금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지금 뭐 검찰이 조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면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 게 박영수 특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는 뭐 세상이 다 아는 특수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주 맞아요. 돈독한 선후배 관계. 네. 어떤 이런 사건 보면 뭐 부산저축은행 뭐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지금 현 정권이 네. 이 수사를 뭐 어떻게 해서든 좀 틀어막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소환 조사하고 뭐 영장 청구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네. 이게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대통령에게도 이제 영향이 상당히 갈 이런 사건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개인 비리나 아니면 딸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이제 이게 대통령 관련된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덮일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형사소추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나 이번 수사에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뭐 대통령 관련된 연관된 부분까지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그냥 덮고 가기에도 상당히 부담일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개인 비리나 딸 문제에 관련된 부분 정도? 그 정도까지 뭐 처벌 수위를 좀 맞추고 일단은 그리고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인터뷰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더라고요. 뭐 다음 네, 주부터도 맞습니다. 계속 또 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사건 뉴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돈봉투 사건 네.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인터뷰하면서. 네. 근데 좀 한 가지 눈길이 갔던 게 네.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네. 그 뭐 윤석열 한동훈 그쪽 특검 팀이 네. 태블릿을 뭐 조작 수사했다는 그런 네. 변희재 씨의 그 주장. 주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론을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네. 송영길 네. 대표가. 그래서 네. 이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정부 뭐 고위 관료들도 뭐 다수 구속이 된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수사인데 이게 조작 수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요. 네. 이거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뭐 계실 유튜브에서 거예요.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거 뭐 짧게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조작 수사에 관해서.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것은 태블릿 PC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최순실 태블릿 PC 말고 다른 또 하나의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로는 장시호 씨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변희재 씨 주장은 그게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조작 과정에 특검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게 변희재 대표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그래서 예.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송영길 대표가 읽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를 거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냐는 몰라요. 다만 송영길 대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변희재 대표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원래 보석 그 구속돼 있었거든요. 예.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보석 풀리면 조건이 붙잖아요. 예.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태블릿 PC 관련해서 그걸 이제 잘못 얘기했다고 아마 구속이 됐었고 예. 근데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보석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블릿과 관련된 말이나 또는 관련된 집회에 참여하면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매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있어요. 계속. 근데도 취소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 주장은 왜 그럼 구속을 안 하냐는 거예요. 다시 구속해라 그러면 아니 왜 변희재 씨를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변희재 씨를 왜 구속을 안 하고 놔둬야. 그렇죠. 그게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변희재 대표의 주장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거라서 그렇죠. 그 국정농단 네, 수사를 다 조작 수사한 거다. 이 박영수 특검팀이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이 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이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는 전체라기보다 예.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조작에 이제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이 개입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변희재 대표인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앵커나 저나 태블릿 PC가 조작됐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지금 믿지도 않고 있고 다만 그러면 그런 발언을 하는 변희재 씨를 왜 다시 구속을 안 하냐는 거죠. 아니 보석 조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면 다시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거의 대놓고 하고 다녀요 지금. 막 집회도 하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 집에 가서도 했어요 집회를. 집 앞에 가서도. 그런데도 구속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송 전 대표가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당장 다시 구속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앞으로 또 계속 얘기가 좀 될 것 같네요. 예, 또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장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63세 책놀이 선생 이상입니다. 책과 아이를 좋아하는 제가 신한은행 연금 덕에 꿈꾸던 선생님이 되었어요. 또 읽어주세요. 꾸준히 넣은 연금. 신한은행으로 받고 인생의 꿈을 이뤄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연금케어. 법령및 내부 통제 기준 따른 광고. 신한은행 홈페이지 참고.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9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경시 산북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세워진다고 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결국 문경시가 사실상 건립 불허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문경시 의회 남기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기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혹시 본인 소개 좀 간략히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고 삼북면의 의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재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재선이시고. 예. 네네네. 예. 당 소속은 국민의힘 소속이시고요. 예, 국민의힘 맞습니다. 소속이시고요. 예, 재선 의원 남기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문경시 산북면 먼저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산북면이 어떤 마을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산북면은 문경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78.7%가 산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예. 예부터 물 맑고 공기가 깨끗한 청정 지역으로 세계적인 희귀섭지인 돌리네 섭지와 성문구곡, 운달계곡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운달산과 공덕산 자락에는 천년 고찰인 김용사와 대흥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오미자, 쌀 등 풍경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아, 돌리네 습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문경시 산북면이군요. 네네, 세계적 희귀지물 습지죠. 그러니까 예, 뭐 이것 말고도 운달계곡, 김용사 등등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겠는데, 자, 이 산북면에 월지 초등학교 부지, 현재는 폐교죠 여기가. 네, 폐교입니다. 예, 그 월지 초등학교 부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 반발이 아주 크다고 들었는데요.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산북면 주민들은 환경 오염과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해 의료 폐기물 등 소각장의 건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는 5월 23일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의 현수막을 주민자치위원회 외 17개 단체 및 25개 마을에 일제히 걸었습니다. 예. 또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5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여 소각장 설치 반대 1,600명의 서명부도 전달하였으며 5월 31일 대구환경청장님이 돌리네 섭지 친환경 모내기를 위해서 방문하실 때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고 6월 10일 월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월지초등학교 동문들의 반대 성명운동과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반대 추진위원회도 발족하였으며 지난 20일에는 진해 1위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시의회에서 시청까지 가두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립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항의 방문과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쭉 말씀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은데,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전국 각지의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 폐기물이 이곳으로 들어와 쌓이게 됩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 오염물질의 다량 배출 우려와 보관과 운반 과정에서 침전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의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사과와 오미자 등 농산물의 피해 및 청정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환경 오염부터 해서 주민들 건강 문제, 농산물 피해, 청정 이미지 훼손까지 여러 피해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미 그리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경북에 2곳이 있다면서요. 현재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 또 경북에 또 설치하면 되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고. 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소리 없는 살인자다. 뭐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주민 건강에도 이렇게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뭐 우려, 걱정거리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소각제 등의 환경의 물질과 비소, 카드뮴, 니켈과 같은 발암성 물질, 염화수소, 수원, 항화수소 등 위해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폐기물이 적시되면 그 속에 묻어있는 알 수 없는 병원군이 우리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매일 태워지는 폐기물의 분진과 악취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피해군요. 그러니까 뭐 환경 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도 나오고 유해성 물질 이런 게 나온다. 자, 우리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주민들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건립 예정이었던 곳 의료 폐기물 소각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의료 폐기물 시설은 지정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에 속하므로 일일 소각장 용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진해리 구 월지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면적은 약 9,700제곱미터가 되며 처리량은 일일 96톤, 연간 36만 2,640톤으로 전국 14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중에서도 규모가 큰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전국에 14개가 있군요. 소각장이. 네네. 그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정도였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자, 문경시 산북면뿐만 아니라 그 인접지역 뭐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도 붙어 있고 풍전리도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도 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예. 소각장 건립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는 45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인접한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와 풍전리 등을 합치면 200여 세대에 이르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도 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도 덕계리 주민들도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경시 산북면 그 1km 내에는 45가구가 있는데 오히려 그 용궁면 그 덕계리 풍전리가 더 많군요. 여기까지 합치면 200여 세대. 그렇죠? 예. 저희가 당연히 이쪽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고. 자, 지역 주민들이 지난달에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셨는데 그 대구지방환경청이나 문경시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5월 말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고 현재는 지방환경청에서 문경시로 관련법 저촉 요구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 지난 20일에 문경시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서 소각장 건립 필수 요건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경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지난 20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 정해서 그 이제 뉴스에도 나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마음 놓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은 아직까지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행에서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업체에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것 같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시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9일에 산북면 진해리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문경시에 각각 송부를 하였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문경시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잃게 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명성 실추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문경시 농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역 농특산물 전체 판매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건립 계획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관계 당국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산북면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 지방환경청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전화 음질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문경시 의회 남기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 축제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영양군이 지난달 산나무 축제 기간 중에 이 바가지 판매 모습이 방송에 노출되면서 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지방 정치와 축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정치와 축제의 상관관계. 네. 자, 이 각 지자체의 그 축제에 대한 비판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뭐 20년 전, 30년 전부터 뭐 이거 너무 낭비성 축제 아니냐 이런 얘기 항상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자, 이 영양 그 바가지 판매 그 옛날 과자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1, 2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걸 7만 원에 팔아가지고 예. 네. 참 문제가 됐고 얼마 전에 저희 MBC에서 심층 취재를 좀 했어요. 우리 이도훈 기자가. 네. 왜 축제장에 이렇게 바가지 요금이 끊이지 않는 걸까 이런 것도 좀 취재를 해서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취재였는데. 자, 이 논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이렇게 영양군에서 이 논란이 점점 확산되자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었죠. 맞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커졌던 이유가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내용이 나가게 된 겁니다. 1박 2일이었나요? 그 방송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영양군 시장에서 이 전통 과자를 이 세 봉지 사려고 하자 이 상인이 한 봉지당 7만 원을 요구했고 결국 뭐 출연진이 흥정한 끝에 14만 원을 내고 과자를 구입한 겁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이 아니 저거는 2만 원, 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바가지다라고 하는 비판이 일었고요. 그러자 다음 날 영양군이 홈페이지에 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 영양군은 사과문을 통해서 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 상인에 대해서는 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다. 이동 상인도 축제의 일부고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영양군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드린다라고 이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왜 저 농산물 같은 경우 현지는 엄청나게 싼데 왜 우리 소비자들 사는 돈은 갑자기 비싸지고 유통 마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딱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영양군민이라든지 뭐 그쪽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기도 중간 상인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는 중간 브로커가 우리 들어와서. 축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동식으로 축제장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동 상인들이 있는데 영양군 축제장에 이 한 이동 상인이 여기에 와서 소위 이 바가지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 이렇게 영양군 논란 이후에 전국 각지 축제들에서 이제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데요. 비단 뭐 영양군뿐만 아니라 축제장 가면은 이걸 이렇게나 많이 받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실한 경우도 많고 음식도. 좀 이걸 좀 알아보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여는 축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1년에 최소한 2-3개 정도는 여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네. 그 안동시만 하더라도 1년에 여는 축제가 2-3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겠죠, 안동은. 네.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적으면 한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축제를. 네. 이 많아도 3명이나 4명 정도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 상인들까지 하나하나 다 챙길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축제가 그러면 한 명이서 어떻게 공무원이 축제를 다 하냐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 외부의 축제 대행사가 진행과 통제를 맡아서 하고 지자체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 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축제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데 영남군 사례도 보면 사람들이 많은 축제 현장에 이 담당 공무원이 이 현장 통제를 다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영양군은 특히 산나물 축제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우수 축제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우수 축제로 올해 또 선정이 됐고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논란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제가 또 이번에 또 공교롭게 또 영양 산나물 축제 또 다녀왔었어요.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바람 쐴 겸해서 갔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다녀왔거든요. 뭐 음식도 비싸지 않게 받고 산나물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오고 그래서 저는 즐겁게 다녀왔는데 또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제가 상당히 많다 우리 지역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축제를 많이 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축제 성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뭐 1년에 한 번 함께 즐기기 위한 축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축제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관광객을 모아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축제를 여는 경우 때문입니다. 지역의 특산품 판매량을 좀 늘리고 홍보도 하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 가수들을 초청해서 무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방에서는 이런 공연을 잘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무대 공연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축제를 조금씩 늘려가게 되는데 언제부터 축제가 이렇게 늘어났나 보면요. 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특히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뽑기 시작한 1995년 이후부터 축제가 늘어났습니다. 한국 축제 실태조사를 보면 1996년에는 412개 축제가 열렸는데 2016년에는 1136개로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3배 가까이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축제가 잠깐 줄었다가 올해 다시 전국의 축제 수가 약 1200개 정도로 다시 회복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도 축제를 좀 과감하게 통합해야 된다. 유사중복 축제는 통합해야지 이 단순한 행사에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면 안 된다라는 이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제 지역 주민들 즐기기 위해서 이제 축제를 열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축제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민선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과거에는 지역 축제가 어땠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결국 이게 축제가 정치와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과거사를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축제와 정치의 연관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이 해방 직후와 6.25 전쟁 때문에 사실 축제랄 게 없었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민속 경연예술대회나 지방문화제가 열리고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재미있는 건 안동의 대표적인 축제인 국제 탈춘 페스티벌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권위주의 정권도 민족을 강조해서 관련한 축제가 열렸는데 이에 저항하는 쪽에서도
민족 문화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탈춤과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것이 그 안동의 탈춤 페스티벌까지도 좀 연결이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동 탈춤 페스티벌이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처음 열리지 않았나요? 정확히 네, 제가 90년대 기억은 안 후반 나는데. 처음 열렸는데 이 주축들이 안동대학교에서 당시 뭐 탈춤반이나 민속문화를 복원하자라고 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지금 국제 탈춤 페스티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행사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88올림픽 개최와도 또 연결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문화에 대한 지원 정책도 늘어나게 됐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축제들이 대거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우리 지역 축제도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가 상주 안동인데요. 상주 안동. 여기 행사가 네. 많나요? 축제가? 네, 축제가 많기도 하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의 형식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주의 경우에는 뭐 자전거 축제, 이야기 축제, 강골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열렸는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기 때문인데 작년에는 상주가 소울푸드 축제라고 한 걸 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해만 개최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는 또 한복이나 모자 축제를 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의 명칭까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동도 담당 그 공무원들 많이 힘들겠네요. 이거 매년 많이 힘듭니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힘들고요. 네. 그 안동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이 탈춤 페스티벌과 민속 축제가 함께 열렸었는데 올해 이 공기창 안동시장이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축제를 분리했습니다. 그렇죠. 민속 축제 지난 봄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탈춤 페스티벌은 가을에 그대로 열리게 됐고요. 이게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축제가 조금씩 바뀌는 걸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축제가 열리게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립하다 보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축제마저 좀 갉아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축제를 열게 되면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역민들로부터 비판받기가 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본인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 또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내 때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런 축제가 바뀌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좀 참여해서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지만 이 영양군과 같은 사례도 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꼭 한번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한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왜 가수들 불러서 축제 뭐 무대 행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출연료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가수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축제 저도 뭐 진행도 많이 해보고 그러잖아요. 네. 기획도 세워보고 하는데 출연료가 너무너무 비싸요. 뭐 한 번 와서 몇 곡 부르는데 그냥 웬만한 사람 뭐 연봉을 받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씁쓸합니다, 정말. 갖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인데 이거는 지자체도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